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이탈리아에서 교민 309명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방역 조치 속에서 교민들은 강원도 평창에 마련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탈리아의 2차 전세기는 200여 명을 태우고 내일 오후에 도착합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12,40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83만 2천 명, 사망자는 4만 1,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에 준비한 소식 안기령 앵커가 소개해드립니다. 전해주시죠. 수요일에 준비한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의 소속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유착관계를 앞세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시사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에 대해 호기심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 성모병원의 확진자가 늘면서 외래 진료가 전면 중단되고 환자와 직원 2,600여 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원 중인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500여 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동산병원이 계약직 근로자 5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것이냐는 노조 측과 사실과 다르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함께 각 당의 정책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된 어린이와 접촉한 입원 환자들이 모두 동일 집단 격리, 이른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즉각 대응팀을 꾸린 서울시는 병원 안에서 추가 접촉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확진자가 나온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9살 환자인 A양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신관 건물 15층에 있는 음압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양이 입원했던 신관 13층 소아병동을 비롯해 이동 동선에 있던 모든 시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병원을 찾은 A양이 처음 들렀던 소아 전문 응급센터입니다. 이곳 입구 유리문 위엔 MRI실, 혈관 조영실과 함께 당분간 폐쇄 조치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양과 같은 소아병동에 있던 입원 환자 43명을 코호트 격리했습니다. 일부 어린이 환자의 보호자들도 함께 격리됐습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입원 중인 4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양과 병원 내 동선이 겹치는 의료진과 병원 직원, 환자들까지 500여 명은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주치의를 포함해 직원 52명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물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은 이 사람들의 그 안전과 추가 확산 이런 거를 우려해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 서울시는 아산병원과 함께 즉각 대응반을 꾸려 병원 내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3월 31일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을 5개 반으로 편성해서 서울 아산병원 동간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응반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A양의 동선 근처를 지났던 사람들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저금리 대출이 시작됐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현장에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 시행 첫날, 은행에는 별도 창구가 마련됐고 대출 상담을 받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직원 5인 미만일 거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등급이 충족하면은 이걸로 제가 일단 진행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대출 조건을 알아보려는 전화 문의도 빗발쳤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돈줄이 막힌 상인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일단은 장사가 안 되니까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일단 받아놓으면 또 조금 여유가 생기잖아요. 숨통이 터지죠. 희망이. 그래도 좀 희망이 생기죠. 이처럼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연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이 3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 상환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몰렸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대출을 상담해주는 사무실 앞입니다. 신청자가 폭주하면서 아침 일찍 예약이 마감돼 오전 내내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무실 바깥 벽에는 폭언을 삼가달라는 호소문까지 붙었습니다. 다시 온 거야 지금. 안 되면 안 된다 뭐 한다고 접수 방법을 알려줘야지. 맨날 무슨 공단 측은 상담 처리 건수를 이전보다 4배나 늘렸지만 밀려드는 신청을 모두 받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서둘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그런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자 난색을 보이는 지역이 많습니다. 형편이 괜찮아서 자체 지원금까지 얹어서 지급할 지역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한 곳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17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7,250억 원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20%를 부산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1,450억 원을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야 하자 부산시는 난색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 추가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비 부담분 20%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두고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자 자체 지원을 취소하고 정부 지원으로 대체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충북형 긴급 재난 생활비를 정부가 정한 긴급 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했고 세종시도 소득 하위 50%에게 지급할 예정이었던 긴급 생계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도, 대전시 등은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자체 지원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같은 형편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빠듯한 예산으로 지원금을 짜내야 하는 지자체의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곳이 감염병 전담병원들이죠. 그런데 대구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동산병원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땀 흘린 대가가 이거냐는 노조 측과 사실과 다르다는 병원 측의 입장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의료원의 노조 측 관계자가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구 동산병원 직원들 얘기부터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해고라고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겁니까? 대구시가 예. 개명된 대구 동산병원을 2월 20일 날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을 하고 나서 환자나 이제 직원 식사를 도시락으로 이제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예. 계약 만료 통보를 하였고 이후에 이제 순차적으로 다른 직종까지 계약 만료를 통보를 하게 되었는 거죠. 예. 그럼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락으로 대체하니까 이제 조리사라든가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단 일이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직종이 있습니까? 간호사가 있나요? 아니, 간호사는 없고 이제 임상병리사 선생님하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 간호조무사가 있고. 네네. 근데 병원과 노조 측의 입장이 조금 엇갈립니다. 병원 측에서는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은 이미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냐. 근데 그 상태에서 이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 되니까 통보를 하는 건데 이걸 해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는 정해진 게 한 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확진자들이 이제 매일 수백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그 상황이 다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래라 하면 이렇게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명확하게 해줄 수 없는 현실인데 예. 그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제 휴업 수당을 돌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이제 병원 지시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제일 궁금한 것은 병원 측에서는 무더기 해고가 절대 아니다. 계약직 근로자 21명이 코로나19 발생 후에 휴업 신청을 이미 했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 후에 일을 안 하고 있음에도 월급이 70%는 매달 지급됐다. 이거는 맞습니까? 네, 그거는 휴업 수당을 70% 줬는 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업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나중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가 더 수월한 겁니까? 저렇게 해서 일단 계약 종료됐다고 계약 종료 선언을 해버리면은 일자리를 다시 얻기 어려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휴업을 중단이 된다라고 하면 다음에 이제 직장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게 보십니까? 예. 병원 측에서는 그냥 계약 종료라고만 하는데 사실상 그럼 해고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 계약 이제 종료가 다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고는 아닐 수 있겠죠. 예.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계약이 연장이 되지 않고 한다면은 그건 해고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아무튼 노동자들의 입장을 이제 10분 살린다고 할 때 병원 측의 애로사항은 병원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이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느냐, 뭐 딱한 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원만한 해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좀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계명대 대구 동산병 원래 그 동산동에 있던 병원이 이전을 하고 만들어진 신규 병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자금 사정이라든지 이런 게 넉넉하지도 않고 원래 200병상에서 지금 465병상을 운영하는데 그 인력이나 장비가 2.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성서에서 있는 인력 그리고 장비, 동산의료인이 그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이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걸 쓰고 있지만 성서에 있는 직원들, 파견 직원들은 성서에서 또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인건비도 조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은 맞고요. 아니면은 진짜 스페인처럼 이렇게 국가가 거점병원을 지정을 했으면 비용을 좀 지불해주면 저희도 어쨌든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더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나 싶고 계약직 선생님 문제는 그전부터 좀 병원과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있는 건 맞고요. 그래도 조금씩 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병리사하고 간호조무사가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대구 경북이 힘든데 의료진들이 너무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구시의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현장에서 분투하는 동산의료원 산하의 직원분들하고 자원자분들이 노력을 정부와 대구시가 좀 더 알아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또 해야 한다는 그런 역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산병원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어도 우리 가족이고 이웃인 대구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끝까지 우리는 그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추가가 됐는데요. 40대이고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사망자는 169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탈리아에서 고립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정부 임차 전세기로 귀국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2차 전세기로 200여 명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부쩍 한산해진 인천공항 계류장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내려앉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우리 교민과 유학생 309명을 싣고 돌아온 정부 임차 전세기입니다. 단출한 짐에 마스크로 무장한 사람들, 전신 방호복을 입은 방역당국 통제 속에 서둘러 입국장을 빠져나갑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로는 아무래도 외출하기가 힘들어서 계속해서 숙소에서 지내고 했었습니다. 당초 310명이 말펜사 공항으로 모였지만 한 명은 발열 증상을 보여 탑승하지 못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 도착한 309명 가운데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따로 선별 진료소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았고 무증상자는 전용 버스를 타고 평창에 있는 임시 격리시설로 향했습니다. 사망자가 12,000명이 넘은 이탈리아에서 불안감에 떨던 교민들은 한국 땅을 밟자 안도와 고마움이 교차합니다. 한국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희도 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잘 격리하면서 2차 이탈리아 전세기는 로마에서 120명, 밀라노에서 91명을 태우고 내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미국 상황을 살펴보죠. 미국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800여 명까지 늘면서 누적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도 10만 명에서 24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명인들의 확진도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뉴욕. 사망자들을 냉동 탑차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루 신규 사망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최초 발원지인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정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엄수해도 10만 명에서 24만 명이 숨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And it's a projection based on using very much what's happened in Italy and then looking at all the models. And we think that that is the range. We really believe and hope every day that we can do a lot better than that. 만약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150만 명에서 220만 명이 숨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향후 2주가 아주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ou're going to start seeing some real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but this is going to be a very painful, very painful 2 weeks. This is the time for all Americans to come together and do our part. 신규 확진자도 2만 명을 훌쩍 넘기며 누적 확진자 수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동생인 CNN 앵커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y brother Chris is positive for coronavirus. But there's a lesson in this. He's an essential worker, member of the press, so he's been out there. If you go out there, the chance that you get infected is very high. 코로나19를 막을 뚜렷한 해법이 없는 상태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 정치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유이저가 준비한 총선 오늘의 말말말. 오늘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현충원 참배에 나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방명록에 직책과 이름을 썼는데요. 민이라는 글자를 썼다가 지우고 미래통합당이라고 고쳐 썼습니다. 김 위원장,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는데요. 설마 민주당을 쓰려고 했을까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김 위원장과 함께 현충원 참배에 나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국기에 대한 경례 순서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옆에 서울 현충원장이 목례를 하자 따라한 것 같은데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는 가슴에 손을 얹어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동도 중요하지만 말 한마디도 중요하죠. 미래통합당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교도소에 보내야 한다 이런 막말 논란에 이어 인천 촌구석 발언으로 잇따라 물의를 빚었는데요. 이에 대해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말 한마디가 선거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조심을 당부했습니다.
지지율 고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과의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정의당에서 윤소화 후보가 출마한 전남 목포 지역의 현역 의원인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향해서 그동안 충분히 하셨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MBC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며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은 검언 유착의 뿌리를 뽑겠다며 빨대는 한 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누군지 다 아는 그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겠죠. 지금까지 총선 오늘의 말말말이었습니다. N번방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N번방 가담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호기심에 들어가서 활동을 안 한 사람은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작심한 듯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며 무관용 강력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그리고 극악 무도한 성범죄 사건입니다. 절대적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채팅방 참여자 26만 명에 대한 신상 공개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답을 내놨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겐 다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방에서 오랫동안 들락거리며 범죄를 용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 N번방 사건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채팅방은 운영진에게 가상화폐로 최대 200만 원 정도의 돈을 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 모집을 위한 무료방조차도 초대나 접속 링크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운영해왔습니다. N번방 가입자들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참여자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호기심으로 N번방에 들어갔다면 처벌이 달라야 한다고. 무지와 무능, 무관심이 합치된 구태인물의 결정판이 따로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N번방은 가벼운 호기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신종 성범죄는 다시 어느 은밀한 공간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황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법리적 차원에서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루 전 통합당 공식 유튜브에서의 막말 논란에 황 대표는 당원들에게 언행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그것도 사회적 공분을 산 N번방 사건 관련 구설에 오르면서 선거를 2주 앞두고 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1번과 함께 각 당의 정책과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린민주당의 1번 김진애 후보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타임지가 선정한 지구촌 차세대 지도자 100인 중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94년? 1994년입니다. 예. 그때도 한 사람이 또 여성이 뽑혀서 예. 당시에는 또 세계화가 그렇게 안 됐던 시절이기 때문에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딱 한 사람이었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 1번이 되셨으니까 차세대 이제 리더에서 이제 진짜 리더가 되신 거죠. 열린민주당이 차세대 주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선거인단 절반, 당원들 절반 이렇게 해서 투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예. 1번에 뽑힌 어떤 배경과 이유가 이번이 뭐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네. 열린 공천이고 처음부터 열린 캐스팅으로 오픈 캐스팅을 했어요. 예. 그래서 당원들이 각기 3명씩 추천을 했고 거기서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의향을 물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국민선거인단과 더불어서 투표를 했고 이걸 또 확정하는 것도 전당원 투표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워진 이런 온라인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2003년이죠 아마 17대 때 네. 열린우리당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아니셨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현실 정치에 들어왔던 게 열린우리당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2004년 총선 17대 총선에서 제가 열린우리당의 공동선대위원장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 선거는 떨어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가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이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건너뛰어서 열린민주당으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옮겨졌는데. 지역에 도전했다가 경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또 자유인으로 또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솔직히는 이번 뭐 이런 방식이 예. 이제 국민들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예.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이런 정치에서 새로운 정치, 열린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기대하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열린민주당이 친문의 본거지가 되고 이쪽에 시민당은 그거랑은 조금 격이 다르다고 보십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 진영이고요. 민주 진영. 그리고 이제 DJ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가치관을 이어 있는 이런 이제 뿌리들을 같이 갖고 있다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이번에 비례대표제가 좀 생기기도 했고, 솔직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상당히 거대 여당이니까. 예. 제 표현에 의하면 좀 움직임이 둔한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믹스가 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열린민주당 특히 열린민주당은 아주 소수 정예로 21대 국회를 좀 국회답게 만들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국회에는 좀 소금 역할을 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과제에는 좀 지렛대 역할을 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선 펀드 거두셨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뭐 꼭 그건 아니고요. 열린 펀드인데 나중에는 이제 선관위에서 다 3% 이상의 지지율이 있으면 다 이제 국고에서 돌려받게 되는데 이제 펀딩 해 주신 분들한테는 이자를 조금 붙여서 돌려주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런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한 2%라고 그런 정도 되는데요. 58분 만에 얼마? 목표액이 찼습니다. 42억이요. 42억. 예. 문재인 펀드보다도 한 8분 빠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아주 많이 뜨겁게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펀딩해서 선거 자금이 마련된 건 일단 성공적이라고 치고 이제 의석수가 문제인데 네. 몇 석 바라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두 자리 수의 지지율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이미 뭐 여러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 제가 비례 1번으로 생각하는 거는 저 두 자리 수 이상의 예. 의석수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항상 농담 삼아서 우리 이수진 장군처럼 우리 12척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2척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한 23%에서 25% 사이 이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당히 근접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 걸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전체 민주진영으로 봐서는 크게 플러스가 안 될 것 같다 이런 걱정들도 합니다. 열린민주당이요. 예. 아마 세 가지 종류의 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매운 민주당의 맛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좀 진성 지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른 당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정의당의 최근의 행보 그리고 이번에 후보의 면면 그걸 봤을 때 오히려 열린민주당의 후보들이 훨씬 더 뜨겁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저희 후보 중에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주진영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중도층과 합리적인 보수에서도 상당히 소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마 지지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운맛 하니까 저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언론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많은 분들이 포진하고 계십니다. 네. 강하게 하실 건가요? 네, 오늘 언론개혁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징벌적, 그러니까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징벌 보상제를 한다는 뭐 이런 해서 굉장히 이제 뜨겁게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사실 검찰 개혁의 문제라든가 이른바 다른 개혁의 과제가 언론 개혁하고 상당히 이게 맞물려 있는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게 기반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사실 열린민주당을 놓고 뭐 DNA 문제라든가 서자도 아니다. 뭐 계속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런저런
조금은 폄하하는 발언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한마디로 지금 올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논의 자체가.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뿌린 씨앗들이 굉장히 넓게 퍼졌습니다. 그 뿌린 씨앗들이 사방에서 어떤 이제 그 열매를 맺으려고 또 씨앗을 틔우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열린민주당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범민주 진영에서 여러 가지가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면은 그런 씨앗들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저는 아주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모든 걸 발표하는데 지금 매일매일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저희의 첫 공약은 제1호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방패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이제 나와라. 그리고 이제 국민 소환제 자체의 존재가 있으면 국회의원들도 훨씬 더 겸손하게 열심히 일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세비를 깎겠다 이게 아니고 나와라. 아니 근데 여태까지요. 지방자치까지 대통령도 그렇고 지방자치 의원들까지도 다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만 그런 게 없다라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1호 공약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내일은 이제 경제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개혁에서 또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농업개혁이 또 들어갑니다. 농업개혁. 저는 이제 도시건축가인데 제가 이제 도시재생뿐만이 아니라 농촌 재생까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공은 도시계획이나 지역개발 뭐 이런 쪽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뭐 신도시 개발, 산본이 아마 주택 정책과 부동산 정책 뭐 이런 산본이나 행정수도나 그다음에 4대강 절대 안 된다고 야단도 많이 그렇습니다. 치셨었는데 국회에 들어가시면 따로 전공과 관련해서 뭐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몇 가지는 도시 재생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겠고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한 대로 도시 재생에 이제 농촌 재생 뉴딜까지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전국토를 다루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직도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면서 임대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거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안정에 대한 건 상당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제가 조금 다뤄야 될 거는 사실 국회라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사전에 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집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도시 양극화에서 어떤 도시는 축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또 국회에서도 미리 대비책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뭐 그거는 아마 참여정부 때 건설과 건축 쪽의 선진화위원회에 아마 책임을 맡고 계셨으니까 아마 많은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토 균형 발전 얘기를 꺼내시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농촌 좀 어떻게든 살려주시고. 솔직히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잊혀진 과제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18대 국회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18대가 최악인 줄 알았더니 19대, 20대 더 최악이 됐잖아요. 그래서 21대 국회를 국회답게 만드는데 정치개혁도 하고 싶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국회에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재, 채소도 같이 먹지. 이 정도 계단은 좀 걷자. 이제 야식까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혈행 건강 미루지 말고 프로메가로 관리하세요. 건강한 혈행을 위한 오메가3 프로메가 종근당 건강.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스핀이 스코어를 바꾼다. 스핀 스코어 스릭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유이자 한 줄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특정 정당이 자당의 비례위성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의 혐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동해안에서 속초항으로 이동하던 해군 함정에서 23살의 부사관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협찬 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와 SBS, TV조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값은 한 달 전보다 0.13% 상승했지만 코로나19와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축소됐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 피해를 일으킨 라임 자산운용의 임원이 이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거래하고 투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방위비의 총액은 미국이 당초 요구했던 5조 원쯤에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무진 사이에 잠정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이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승인권자의 승인을 앞두고 양측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 1조 389억 원에서 10%를 조금 더한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한이 1년이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5년 안팎의 단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첫날을 맞아 평택기지 앞에서 신속한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가슴 아픈 날이라며 무급휴직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한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구하겠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특별법 구상은 지난해 기준 전체 분담금의 40%에 육박하는 인건비가 앞으로도 미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당초 요구안에서 분담금 총액이 대폭 감액될 경우 향후 협상의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결 조건 내용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인 채널A 소속의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간부와 유착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불거졌습니다. 해당 기자는 가족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의 압박성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현아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기자, 의혹의 내용부터 정리를 해줘야겠습니다. 네, 어제 MBC가 메인 뉴스를 통해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의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가 MBC에 직접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취재가 이뤄진 건데요. MBC는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철전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지난달 22일 이 전 대표 지인을 만나서 이제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에게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것이라며 제보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이 돼서 방송을 타면서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보도 보셨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을 한번 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취재의 어떤 기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오늘 이제 황희석 전 검찰국장에 의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딱 눈에 띄었던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금 이철 전 대표는 구금이 돼 있었죠. 사회와 격리가 돼 있고 12년이라는 중대한 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밖에 격리되는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된 어떤 비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시민 이사장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당신에게 모든 걸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죄수의 딜레마라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전형적으로 뭐 수사기법으로 두 사람들이 떨어뜨려 놓고 각각 당신이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다 책임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기법처럼 취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부터가 상당히 놀라우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가족이 다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을 다치는 것을 본인이 막아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검찰과 실제로 뭔가 유착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이 기자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 현재 구금을 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공포스러운 어떤 얘기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묘하게 몇 가지가 섞여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사를 더 계속 강화해 갈 거야. 이렇게 되면 약간 압박이 되는 거고 가족을 확 꺼내버리면 이거 협박같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내가 검찰하고 잘 통하는데 선처가 있도록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건 좀 회유같이 들리기도 하고 상당히 좀 글쎄요. 취재할 때 저도 검찰을 취재해봤습니다만 그런 건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자, 이 기자. 네. 거기서 이제 최측근 검사,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 아마도 간부겠죠. 이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은 뭡니까? 일단 MBC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MBC는 해당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A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 전 대표의 선처를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건넸다는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기자는 이 검사장과의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고 하면서 그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읽어주기도 하고요. 또 녹음된 통화 내용 일부를 직접 들려주기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검사장도 언론 보도가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신 결과 뭐 채널A 기자가 허세로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 뭔가가 이렇게 늘 오고 가는 교류 속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만한 정황들은 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MBC 보도 같은 걸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게 편지가 처음 전해진 것은 2월 달이었고 그 이후에 3월에 거쳐서 접촉을 했는데 접촉하는 과정에서 이 이철 전 대표에게 뭐 3월쯤에 지금 재수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 이건 기자의 주장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검사 6명을 직접적으로 파견을 해서 더 특별히 지명을 해서 수사를 해라고 했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묘하게도 실제로 3월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요. 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 대한 수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증권 전담 수사팀이 있거든요. 그쪽에 부서 2개가 투입이 됩니다. 6명의 검사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야 될지 조금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하고 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있죠. 만약에 이 잘 협조를 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선처 같은 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이라고 해서 검찰하고 형량이라든가 이런 걸 협상하는 게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뒷거래 같은 것들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분이 취재를 하시는 기자인지 아니면 검찰의 내부 인원인지 약간 혼돈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관행 같은 것들을 잘 적응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뭐 검찰과 실제로 있느냐와 별개로. 이 기자와 또 친하다는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는 검사장은 이번 논란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검사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신라진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 수사 상황 알지도 못했고 뭐 해당 사건 관련해서 언론에 상황을 전달하거나 질의한 것 같은 대화를 언론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C 보도에 나간 그 녹취록 존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존재할 수가 없다.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음성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검사장은 채널A에 확인해 보니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검 역시 이미 해당 검사장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것은 기자가 사실 제 소장한테 이제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대리인을 또 밖에서 만나고 하는 과정이 데스크의 지휘 없이 기자가 단독으로 어디까지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채널 A 측의 입장은 뭡니까? 네, 채널A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기자에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며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이 접촉해온 일은 있고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은 사실을 파악을 해서 이 취재를 즉시 중단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MBC가 해당 취재원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제공받아서 보도했다며 이는 이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라고 네.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또 이 사안의 본류인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과 무관한 이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럽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법률 검토 등 엄정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채널A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전 대표 측이 먼저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보면 좀 입장이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아까 양변환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현재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한 황희석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그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양 전 대표에 보낸 편지 일부를 공개한 겁니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먼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편지를 보낸다고 적혀 있고요. 또 편지 중간에 윤석열 총장 이름도 등장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황 후보 측은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 계획을 들먹이고 겁을 주며 허위 진술을 계속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종의 기획에 윤 총장이 개입하고 있다며 관련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채널A의 기자가 검찰을 이용해서 뭔가 취재를 하는 건지 검찰이 채널A 기자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건지 막 좀 혼란스러운데 상당히 좀 기자가 자세히 알고 있네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MBC 보도의 중간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기자도 그 사실을 이제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검사장은 그걸 잘 호응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간다고 한다라면 우리 쪽에도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수사에 단서가 있다라고 해서 공조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된 편지 일부 외에 전문도 이제 일부 공개가 다 됐거든요. 첫 번째 편지이긴 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라젠 수사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직접 관여를 하겠다라는 표시를 했고 아주 단호하게 굉장히 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뒷부분에 그래서 이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물어보는 게 구체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에게 당신이 얼마만큼의 연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한 것이 있느냐 또 혹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보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 기자 본인이 직접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또 전달하거든요. 근데 그 시점이 사실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새롭게 준칙을 만들면서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도가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졌고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우리는 피의 사실 공표 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계속 또 단독이라는 이름을 들고 보도가 많이 채널A를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검찰 쪽과 상당히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철 전 대표에게 취재를 하는 과정이 아니더라도 검찰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거면 맞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변호사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채널A 기자의 취재 윤리를 지적하고 있고요. 또 채널A에서는 MBC가 보도를 위해서 몰래 녹음을 한 게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하는데요.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까? 녹음한 것이 그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서 취재원이 녹음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걸 MBC에 제공을 한 것이라면 현재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법상에 그거는 불법적인 녹음은 아닙니다. 대화 상대방이 녹음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MBC가 그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몰래 녹음을 한 거라면 이른바 도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될 수가 있고 과연 공익 목적으로 이것까지 허용했느냐가 좀 따져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사실관계가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나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한 논란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해서요. 만약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감찰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로 판단될 때 여러 방식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 대검에서는 자체 감찰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법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경우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채널A의 녹취를 들어보면요. 유시민 이사장과 신라젠 사건과의 관계를 검찰이 상당히 집중해서 파헤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이철 전 대표가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참여당 그리고 노사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인데 이 과정에서 유시민 이사장과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2015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당시 신라젠 기술 설명회가 열렸고 유 이사장이 당시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철 전 대표 요청을 받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씨 회사가 신라젠 지분의 14%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이후에 1조 원 가까운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징역 12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불거진 사실이 뭐였냐면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9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검찰의 관련 의혹과 자신을 엮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장모님이나 혹은 부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 때문에 사실 요새 그렇게 뭐 별로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그 신천지 뭐 압수수색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요. 그 지금 좀 총선 앞두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윤석열 총장이 이런 문제로 바쁘셔가지고 나를 선볼 시간이 없으신가? 네, 양 변호사님, 뭐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범죄 어떤 혐의가 이렇게 탐문에 의해서 걸리면 인지 수사를 할 수는 있는 겁니다만은 저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찾아내려고 하면 저게 표적 수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만 흔히 이제 표적 수사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저기에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이미 지금 신라젠은 사건화가 된 게 지난해 여름부터 문제가 돼서 검찰 수사가 됐고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린 것처럼 대주주인 이철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구속돼서 형이 12년이나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그 회사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장부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다 들여다봤겠죠. 그럼 그 안에서 뭔가 물적 증거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뭉칠 돈이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누군가에게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를 수사해 보는 건 당연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의혹이라는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까 기자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처럼 그 신라젠 쪽에 사는 행사에 가서 축사를 했다는 거 말고는 드러난 게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했고 또 그 취재를 빌미 삼아 수사를 하려고 했다라면 그거는 정말로 왜 그런 행동을 해야 했을까 의아해질 수밖에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을 지시했고요. 아니면 아예 뭐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 보십니까? 일단은 정말로 유착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물적 증거로 나온 게 있죠. 그 기자가 보냈다고는 4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까 그 편지와 녹취록과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게 있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가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다고 MBC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이 기자가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이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부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이후 대응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MBC가 잘못 보도했다고 MBC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채널A 기자가 자기네들 갖다 함부로 참칭했다고 채널A 기자를 고발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결과를 좀 더 봐야 되겠군요. 예, 이 기자,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착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을 소환하는 등 공범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주빈은 자신 말고도 박사방을 함께 관리한 사람들이 3명 이상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조사해온 검찰이 처음으로 공범인 24살 강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조주빈 사건 조사 시작 후 검찰이 공범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씨는 수원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해온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담임 선생님을 수년 동안 협박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조주빈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강 씨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주빈도 검찰에 소환돼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강 씨와 대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공범들과의 관계와 박사방 운영 내역, 회원 관리 방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박사방을 관리한 사람이 자신 말고도 3명 이상 더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주빈 측 변호인은 관리자들 사이에 상하 관계가 있지는 않았고 조주빈이 따로 윗선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주빈이 얻은 수익은 1억 원 안팎 정도고 유료 회원 수도 중복 회원이 많아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텔레그램 방 30개 정도를 특정해 범행 내역과 공범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얼마 남지 않은 조주빈의 1차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주빈과 공범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만들고 퍼뜨린 성착취물이 여전히 SNS를 떠다닙니다.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정황 100여 건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구속 상태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하지만 이미 퍼질 대로 퍼진 성착취물은 쉽게 뿌리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주빈이 만든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하거나 판매한다는 글이 SNS에 아무 제재 없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성착취물 재유포 관련 SNS 게시글은 모두 100여 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주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주빈의 돈을 내고 성착취물을 받아본 유료 회원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료 회원 수십 명의 인적 상황을 파악해 이르면 이번 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조주빈 공범 9명도 계속 수사하며 가담 정도가 큰 일부 공범에 대해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사방 피해자는 75명이고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6명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성착취물이 삭제 차단되도록 조처할 계획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네, 호기심에 의해서 텔레그램 N번방의 단순 방문자? 이 문제가 황교안 대표에 의해서 거론되면서 단순 방문자가 가당키나 하냐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관건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형법 제114조에 해당됩니다. 첫째, 조주빈이 저지른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둘째, 조 씨와 운영진은 지위 통솔 체계가 드러나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렇다면 텔레그램 대화방도 범죄단체인가? 여기서 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입니다. 지위 통솔 체계가 확실하면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위 통솔이 거의 없으면 그거는 집단입니다. 집단이라고 해도 범죄의 위험성이 클 경우 처벌받습니다. 2013년에 법을 일부러 그렇게 고쳤습니다. N번방은 비밀 운영방이고 들어가는 절차가 까다로웠으니까 들어간 것 자체가 집단에 가입한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처벌 사례는 물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도 예전에는 폭력조직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범죄 유형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데 처벌에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법의 해석과 적용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건에 어떤 죄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방관의 신분이 오늘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어디 나가시는 건가요? 지금 당산역 쪽에 경련 환자가 있고요. 그 환자가 지금 열이 난다고 해서 접촉력이나 해외 여행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출동을 하세요? 지금 코로나가 진행된 지 한 약 2달 정도 진행되었는데 2달간 저희가 통계를 냈을 때 한 195건 정도 저희가 이송을 했고요. 하루 평균 한 3, 4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이 있으실까요? 수많은 이제 확진자분들도 계시고 증세에 더 의심이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병원에 이송을 했을 때 이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저희도 통보받게 되는데 이 환자들이 음성이 뜨면 음성 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같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이 수건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기뻐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이제 좀 더 나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의 됨에 따라 책임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은 촛불이다. 총력을 녹이면서 자기를 태워가면서 이제 밝게 빛을 비춰주는 거니까. 소방 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 지 무려 47년 만에 이제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소방 공무원들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 국가직 전환에 따라서요, 신규 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도 표준 인사관리 시스템으로 통합된다고 하고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국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사이에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면서 중앙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지방의 특성에 맞는 걸 대응을 제때 못한다든가 이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전국이 하나가 되어서 그 지역을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맨 처음에 설계한 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재정 같은 것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좀 협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다 체크하셔서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뉴욕이 2, 3주 뒤에 일본이 될 수 있다라고 뉴욕에 사는 일본인 의사가 경고를 했습니다. 대응이 빨랐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며 뉴욕을 교훈으로 삼으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今の日本を見てるとニューヨーク3週間前のニューヨークを見てるような気がしてそれがすごい怖いです。 뉴욕 한 종합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일하는 마이 씨가 일본 사회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초기에는 환자가 적어 아무도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뉴욕의 확진자 수는 도쿄와 비슷한 수준인 75명. 하지만 환자가 수만 명으로 늘기까지는 2주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부족한 지금 뉴욕 병원의 풍경은 지옥도와 같다면서 대응이 빨랐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でもちょっと手遅れだったんですね、ニューヨークは。だからニューヨークから学んでほしいと思います。本当に家にいるだけで多分助かってる命が多分たくさんあると思うのでそこを伝えたいです。 빠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일본 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에 이어 경제 3단체 중 하나인 경제동우회 대표는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을 하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だらだらと続けるのであれば、一気に先ほど緊急入院というのを申しましたけど、して早く回復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も僕は大事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 긴급사태 선언에 열쇠를 쥔 것이 도쿄의 감염 확산 정도입니다. 아베 총리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이미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今ベッドの空き状況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これからの確保状況がどうなっているのか、東京の現状についてご報告も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일본 내 감염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아베 총리에게 무거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N번방 발언 이거와 관련해서 그거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사안 아닌가요? 하고 3112님이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실점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일단 기자들이 초청한 토론에서 기자가 질문해서 답을 하신 건데 내용이 그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냐라는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된 거죠. 예, 그리고 9330님 대한민국 곳곳이 전쟁터나 다름없네요. 코로나19와 N번방까지 언제쯤 봄다운 봄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어두운 터널 끝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정의 터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